나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을 것이다. 히틀러가 직접 한 말입니다. 보통 독재자들은 쿠데타로, 총칼로 권력을 잡죠. 근데 이 인간은 달랐습니다. 선거로 이겼고 법으로 독재자가 됐어요. 더 소름 돋는 건 반역죄로 잡혀갔을 때 종신형 대신 9개월만 살고 나왔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이 남자 팬이었거든요. 민주주의가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낸 이 미친 역사,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군은 강제로 축소당했습니다. 히틀러는 더 이상 정식 군인으로 남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니, 전쟁 끝났으니까 나가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완전히 군을 떠났냐? 아니었습니다. 군 정보원으로 새 임무를 받거든요. 당시 독일 정부는 공산주의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시도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저것들 또 뭔 짓 할지 몰라였던 겁니다. 히틀러의 임무는 간단했어요. 새로 생기는 정당들을 감시하고 혹시 공산주의 냄새가 나면 보고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정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노동자당, 이거 완전 빨갱이 아니야? 이름부터 수상했거든요. 히틀러가 직접 잠입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 극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 생각이 히틀러랑 거의 똑같았던 거예요. 여기 완전 내 자리인데 히틀러는 바로 군을 때려치우고 이 정당에 가입해버립니다. 히틀러의 연설 능력은 당 지도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가 연단에 서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 톤 조절, 제스처, 군중을 휘어잡는 타이밍까지 천재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열광했고 히틀러는 순식간에 당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곧 당 자체를 장악해버려요. 이 당 이미지가 별로야. 내가 바꿀게. 히틀러는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시작합니다. 이름부터 바꿨어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줄여서 나치당이 탄생한 겁니다. 새로운 로고에 새로운 색깔, 완전히 새로운 브랜딩이었죠. 정책은 사실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히틀러는 엄청난 약속들을 쏟아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찢어버릴 겁니다. 흩어진 독일 민족? 다시 하나로 모을 겁니다. 군중은 환호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한 가지를 더 내걸었습니다. 순수 아리아인만 시민권을 가질 수 있고 유대인은 전부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였죠. 이런 생각이 당시 극우 정치에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치당을 다른 극우 정당들과 구별짓는 건 바로 히틀러 자체였습니다. 이 남자의 연설, 이 남자의 카리스마가 나치를 극우 진영의 선두로 끌어올린 거예요. 당시 독일의 정당들은 대부분 사설 무장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나치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가 처음 만든 이름이 뭐였냐면 홀보호분대였어요. 이름 너무 촌스러운데? 그래서 바꿉니다. 체조미 스포츠부로요. 아니, 이건 더 이상한데? 결국 최종 이름이 정해집니다. 돌격대, 줄여서 SA였어요. 이 조직의 임무는 나치당 집회를 보호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거리에서 공산주의자들이랑 주먹 다짐은 일상이었죠. 연합국이 독일군 축소를 요구하면서 수많은 훈련받은 군인들이 실업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나치 이념이 마음에 들었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SA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덕분에 SA는 점점 커져서 거대한 조직이 됐어요. 한편 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들어선 독일의 민주정부는 상당히 무능했습니다. 연합국에 배상금을 내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근데 문제가 있었죠. 돈을 많이 찍는다고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919년에 미국 돈 1달러가 독일 돈 4마르크 정도였는데 1923년 12월에는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4조 2천억 마르크였습니다. 빵 한 덩이 가격이 2천억 마르크까지 치솟았어요. 지폐가 휴지보다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이 돈으로 벽난로에 불이나 피우자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폐를 태워서 난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독일이 연합국에 배상금을 제때 내겠어요? 당연히 못 냈습니다. 프랑스는 빡쳤어요. 돈 안 낼 거야? 그럼 우리가 직접 가져간다. 프랑스군이 독일의 루르 지역을 점령해버립니다. 이 지역은 공장이 밀집한 산업 중심지였거든요. 프랑스는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배상금 대신 가져갔습니다. 점령 기간 동안 독일 민간인들은 심하게 탄압받았고 약 13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독일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생각했죠. 지금이 기회다. 1923년 11월 히틀러는 1년 전 이탈리아의 어떤 대머리 남자가 한 걸 따라하기로 합니다. 미넨의 한 맥주홀에서 열리던 집회에 난입해서 정부를 타도하자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을 이끌고 거리로 행진합니다. 경찰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죠.
안 들어줬습니다. 경찰이 발포했고 행진은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히틀러는 반역죄로 체포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 남자는 종신형을 받고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재판을 맡은 판사들이 우익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이 판사들 눈에 히틀러는 좀 과격하긴 한데 애국자네였던 거예요. 히틀러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재판정을 연설 무대로 바꿔버린 거죠.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독일이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인지 열변을 토했어요. 저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반역자는 독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판사들은 감동받았고 언론은 재판 전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결과요? 종신형 대신 5년형이 선고됐고 실제로는 9개월만 살고 나왔어요. 감옥 생활이라고 해봐야 거의 휴가 수준이었습니다. 개인 방에서 지지자들 방문도 받고 원하는 책도 읽고 심지어 책까지 썼어요. 그 유명한 나의 투쟁이 이때 쓰인 겁니다. 감옥이 이렇게 편한 거였어? 하여튼 이 재판과 수감 생활 덕분에 히틀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이름과 극단적인 메시지가 독일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일반 독일인들은 아직 히틀러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1928년 선거에서 나치당 득표율은 고작 2%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치의 폭력성과 극단적인 주장에 거부감을 느꼈거든요. 저 사람들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하지만 새로운 경제 위기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독일이 배상금을 내기 위해 미국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1929년 10월 미국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은 급해졌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휘청거리던 독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실업률이 하늘을 찔렀고 거리는 빈민들로 넘쳐났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지쳤어요. 민주주의가 뭔 소용이야 이 꼴인데. 새로 세워진 민주정부가 무능하다는 게 증명된 셈이었죠.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시대의 독일인이라면 선택지는 두 개였어요. 공산주의 아니면 나치. 둘 중 하나였죠. 히틀러는 자기가 독일을 구원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나만이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나치당은 선전기술을 총동원해서 히틀러를 위대한 지도자로 포장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모든 문제에 대한 희생양을 제시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경제가 망한 것도, 전쟁에서 진 것도 전부 유대인 때문이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지친 사람들에게는 원인과 적이 필요했어요. 민주주의의 실패 이후 강력한 지도자 한 명이 나라를 이끄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히틀러의 극단적 이념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종차별에는 동의 안 했지만 그래도 투표는 했습니다. 나치가 좀 과격하긴 한데 경제는 살리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선거를 거듭할수록 나치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갔고 1932년에는 독일 의회 최대 정당이 됩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진짜 독일의 구세주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과대망상이 시작된 거죠.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선전은 잘했지만 결국 졌어요. 상대가 누구였냐면 1차 세계대전의 영웅 파울 폰 힌덴부르크 원수였거든요. 이 할아버지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제 의회 최대 정당의 대표였어요. 나를 총리로 임명해라. 그가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힌덴부르크는 히틀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남자가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런 인간한테 권력을 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산업계 거물들이 힌덴부르크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공산주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공산당이 집권하면 우리 재산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차라리 히틀러가 낫지. 그리고 중앙당 대표 폰 파펜이라는 인물이 힌덴부르크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히틀러를 총리로 안치되 저를 부총리로 세우고 주요 자리는 우리 온건파가 다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틀러를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꼭두각시처럼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힌덴부르크가 동의합니다. 1933년 1월 히틀러는 독일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권력에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한 달 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933년 2월 독일 의회 건물이 불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누가 불을 질렀는지 확실히 모르고 나치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도 있어요. 어쨌든 히틀러는 이걸 공산주의자들 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공산당이 테러를 저질렀다. 국가 비상사태다. 그는 힌덴부르크를 설득해서 긴급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이 명령으로 공산당원들과 정치적 반대파들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게 됐어요. 공산당 의원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최초의 강제 수용소가 다하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고령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히틀러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죠. 그는 의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합니다. 앞으로 모든 법률과 결정을 히틀러 혼자서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들은 이미 감옥에 있었고 남은 의원들은 SA한테 협박받고 있었거든요. 총리가 된 지 단 2달 만에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독재자가 됐습니다. 선거로 뽑힌 독재자, 법이 만든 괴물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SA 대장 에른스트 렘이 SA를 정규 독일군 자리에 앉히려 했거든요. 독일군 장성들은 당연히 반발했어요. 거리 깡패들한테 자리 내주라고 히틀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훈련받은 전문 군인들이냐, 충성스럽지만 거칠기만 한 SA냐, 답은 정해져 있었죠. 1934년 6월의 어느 날 밤, 히틀러는 웰과 SA 간부들을 급습합니다. 그날 밤 사이에 그들은 체포되어 처형당했어요. 히틀러는 이 기회에 그동안 자기한테 찍혔던 사람들도 다 처리해버립니다. 과거에 자기를 비판했던 정치인들, 부정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들, 심지어 착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었어요. 저 사람 그 사람 아닌데요? 이미 썼는데 어쩔 거야. 가족들까지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대 200명이 죽었어요. 장검의 밤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독일군은 자기들 자리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어요. 히틀러의 권력은 완벽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표식을 달아야 했고 그들의 가게는 불매운동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 남녀, 어린이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죽이게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판단된 수십만 명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어요. 히틀러 청소년단은 어린 세대를 세뇌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싸우는 훈련을 받았고 캠프에서 돌아오면 폭력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은 순수한 아리아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의무라고 배웠고 캠프에서 임신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당연히 기겁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가 독일의 위대함을 방해하면 게슈타포에 신고할 거였어요. 인사법도 바뀌었습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경례를 안 하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덕분에 거리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나치 지지자처럼 보였죠. 히틀러에게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당신도 강제 수용소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사로잡은 건 독일 민족주의였어요. 거리에서 힘든 삶을 살며 그 안에 극단적 이념과 반유대주의가 자리 잡았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자 그 안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정치운동과 수십만 명의 추종자들이 그를 과대망상증 환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곧 그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은 세계를 두 번째 비극적인 전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